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함께하는 이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오라클 넷스윗에서 한국 채널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는 유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웨비나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오라클 넷스윗을 한국 고객분들께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인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많은 한국 고객분들은 오라클 알겠는 넷스윗은 뭐야? 라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넷스윗 같은 경우에는 북미, 특히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 6년 연속 중소 중견기업용 ERP 소프트웨어로서 마켓 넘버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SAP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요. 또한 테크 IPO 이제 스타트업 중에 3분의 2, 정확하게 말하자면 66%가 넷스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VM웨어라든지 도큐사인이라든지 드롭박스, 헙스팟, 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아주 유명한 테크 스타트업들이 저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 가도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웨비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 고객분들께 저희 오라클 넷스윗을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인사로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웨비나의 코호스트이신 강상구 대표님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라클 넷스윗의 공식 구축 파트너사인 시어터 코리아의 강상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호텔 매니지먼트 회사인 H2 호스피탈리를 운영하고 계신 이용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2 호스피탈리티의 이용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6개국을 아우르는 디지털 콘텐츠 리더인 콜랩에이시아의 최유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손꼽히는 벤처 캐피탈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에이픽 지사장이신 남인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시사의 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신성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드리자면 이 패널 토크 이후에 Q&A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하단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고 응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이용희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용희 대표님은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직접 배웠거든요.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웨비나까지 이제 선뜻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H2 호스피탈리티는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든지 이게 항상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는 H2 호스피탈리는 사업 추진력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현재 어떤 나라에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셨죠? 네, H2 호스피탈리티는 현재 한국, 일본,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5개국에서 네. 4만 실 정도의 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네. UAE와 사우디의 호텔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H2 호스피탈리티가 이 호텔 매니저업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2 호스피탈리티는 호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true believer라고 저희는 스스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호텔 운영 밸류 체인 내 이런 수동 프로세스들을 일부 또는 이제 전체를 자동화하면서 이제 호텔 자체를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자생적으로 호텔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한 100년 넘게 존재했던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운영 밸류 체인을 저희가 바꾸고 있다는 거.
단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호텔과 OTA라고 하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간의 데이터 불균형,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을 OTA에서 좀 더 저희가 시설 쪽으로 호텔과 리조트 쪽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자체적으로 시설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좀 더 자생적으로 자체 판매 볼륨을 늘리는 그런 B2C의 역할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새로 이제 진출하려는 타겟 마켓을 선정할 때 있어서 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러 네. 국가에 진출하는 그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공통적으로 그 나라에 진출 혹은 그 지역에 진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그 시장의 특성, 그리고 시장의 크기, 그리고 우리의 프로덕트 자체가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해외 확장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반적인 방법은 그 나라의 해외 법인 설립하는 방법, 또는 그 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로컬 파트너를 찾아서 조인 벤처로 새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플립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떠한 고투마켓 전략을 각 나라에서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건 지역별로 확장을 할 때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진출했던 국가는 일본이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에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좀 더 작은 규모의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받게 돼서 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는 형태로 일본이라는 시장을 확장을 하게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 회사들에 대한 특히 이런 소규모 저희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외국 회사에 대한 좀 벽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용과 신뢰를 위해서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좀 그 파이프라인과 고객과의 계약들이 진행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실제 일본 회사로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는 거다. 우리는 외국 회사가 아니다라는 관점이 초반에 좀 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었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지역이고 국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 다르고 문화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그 전략 자체가 싱가포르에 이제 중심이 되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각각의 국가에 저희가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행을 하고 있는 현지 옵코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옵코들은 실제 뭐 이런 호텔이나 리조트들에 대한 뭐 시설 관리라던가 아니면 현장 운영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좀 저희의 테크를 잘 어댑트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고요. 실제 우리의 테크가 얹어졌을 때 스케일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을 주로 타겟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좀 SI성, 물론 저희가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는 현재 확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 중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돼서 최근에 좀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2G, Business to Government의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뭔가 기업, 하나의 파트너사를 선택한다고 그 시장의 전반적인 어댑테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 근본적으로 그 G에 해당하는 영역의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뭐 펀드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여러 종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과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그 저희 사업 구조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이기 때문에 꼭 M&A를 해야 하고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꼭 SI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중동이기 때문에 JV를 설립해야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의 경험과 저희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뿐이지 이게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는 방법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펀딩에 관련해서 네. 제가 재작년이죠. 2021년 시리즈 C를 성공리에 이제 마무리하셨잖아요. 그 펀드가 48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480억 원 정도의 큰 자금을 이제 펀드레이징으로 하셨는데 이미 총 5개의 라운드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각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 돈을 왜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use of proceeds죠. 단순하게 우리 운영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니즈가 저는 회사의 단계별로 필요한 니즈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해서 좋은 팀 빌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시기도 있을 거고 우리가 명확한 유닛 에코노믹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비즈니스 사업성에 대한 뭐 그런 니즈가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로스가 이제 저희가 정말 그로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로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워킹 캐피털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계별로 내가 목표로 하는 KPI가 되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을 거야. 나는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을 거야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트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KPI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KPI의 기준으로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게 들어가고 가장 좋은 건 사실 투자를 안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KPI 자체가 어려운 KPI들이 많을 거다 보니까 그런 기준점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유닛 에코노믹스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로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 그로스 벨러시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 사실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거를 제안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걸 투자를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도 사실 온라인이 굉장히 되는 게 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접근이 되면 양쪽 사이드에게 모두 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저는 시장 마켓 센티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년 전의 시장과 5년 전의 시장과 뭐 작년의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맞춰서 우리 회사에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이라고 전 좀 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그 프레젠트 밸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추 있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 자체가 그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외부 요인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도 지금 현재 시기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용희 대표님께 질문을 꼬리 질문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그 Q&A 창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용희 대표님께 나중에 Q&A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콜랩에이시아 최효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콜랩에이시아가 아시아에서 이제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간략적인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랩 아시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랑 일을 해요. 뭐 크리에이터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크리에이터들을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직장도 관두고 어떤 때는 뭐 학교까지 관두면서 풀타임으로 크리에이터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직업도 나라마다 다 뭐 젊은 학생들 물어보면 다 나중에 그런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싶다고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네. 우리 그렇게 수익 모델로서 보면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인정받았던 MCN 파트너 회사로서 그 유튜브 채널이랑 콘텐츠랑 이런 뭐 저작물 이렇게 마네타이즈 할 수 있게끔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점점 더 이런 크리에이터 수도 뭐 많아지면서 그리고 구독자 수도 커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광고 대행사들이랑 브랜드들이랑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거는 뭐 스폰서 비디오 아니면 이런 PPL식으로 많이 스폰서십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크리에이터들이 뭐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사실 요즘에 그 뭐 10대들한테 물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대통령이니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되게 재미있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거든요. 정말 2 밀리언, 3 밀리언 엄청난 진짜 영향력이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사실 싱가포르 베이스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여행을 가도 케이팝은 장난이 아니에요. 광장에서 10대들이 모여서 같이 춤춰요.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낙후된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이 은행 계좌도 없지만 다들 핸드폰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대중화되어 있고 또한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밌으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또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광고가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예요. 콜랩에이시아는. 네. 콜랩에이시아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누가 있나요? 궁금한데.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뷰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트루라는 친구도 있고 뭐 바이타민 지니, 빅시스 이런 약간 좀 운동이랑 요가,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도 있고 게이밍 쪽에서는 케인 TV, 캐러곤 TV 그리고 뭐 유명한 뭐 K-pop 아기상어. 기획사들이랑도 네. 일하게 되고 네. 핑펑 어떻게 보면 그거가 제일 유명한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어요. 아기상어 음원을 우리가 지금 네. 현재 유튜브 플랫폼에서 그 관리하고 있죠. 사실 이제 빅시스 제가 팬이에요. 네, 요즘 네, 빅스. 아주 잘 네, 나가고 네, 있어요. 진짜 콘텐츠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남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잘 네, 만들더라고요. 네. 네, 네, 우선은 지금 콜랩에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스핀오프를 한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벌써 6개국이라는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폭풍적인 성장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사실 다들 언어도 다르고 화폐도 다르고 문화도 되게 다르거든요. 네. 네, 이런 마켓을 확장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플랫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라마다 조금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냥 유튜버들이랑 일을 해서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끔을 도와주면서 근데 다른 점은 그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이 막 유튜브만 아니라 다른 SNS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에서 스트리밍하는 친구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셋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근데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그 당시에는 넘버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수익 배분하는 모델이 없어서 그럼 인스타그램을 갖고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셋업하냐 이런 좀 챌린지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플랫폼도 우리한테 수익이 우리한테 오고 한 뭐 2주 뒤에는 우리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니까요. 이런 캐시 플로우가 조금
스타트업으로서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좀 빨리 세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다음 단계는 이런 광고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챌린지가 진짜 컸어요. 아직도 지금 커서 뭐 그래서 이번에 넷스윗이랑 일하게 된 거죠. 네네. 우선은 여러 나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이 여러 나라를 함께 운영하시는 CEO로서 말하자면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네. 데이터인지 그걸 토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넷스윗 우선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미 이제 고 라이브를 했는데 넷스윗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 콜라보아시아의 비즈니스에 어떤 면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메인 넷스윗에서는 그 주로 쓰는 목적이 이런 네. 광고 비즈니스 때문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특히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forecasting 하기가 아주 힘들고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이런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여러 나라 광고 캠페인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하면서 나라마다 이렇게 막 오퍼레이션스도 세팅하고 하는데 시스템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크리에이터 문화가 조금 달라서 어떤 나라는 무조건 광고 스폰서십 하면 나는 무조건 50%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나머지 받겠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는 뭐 나중에 다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광고 캠페인이 커질수록 working capital needs가 조금 큰 챌린지가 된 거죠. 뭐 광고 대행사들도 우리가 만약에 광고 캠페인이 들어오는데 직원도 뽑아야 될 거고, 근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리소스들 필요할 것이고, 근데 뭐 광고 캠페인은 뭐 6개월 후에서 발생되고, 뭐 우리 광고 대행사에서는 8개월 후에서 돈을 받겠다. 근데 미리 막 직원도 뽑고 크리에이터들도 뭐 50%뭐 업프런트 이렇게 막 페이먼트 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어느 날 진짜 아주 빨리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넷스윗을 쓰게 된 거죠. 그쵸. 만약에 이제 한 나라만 서비스를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의 다른 벤더들을 함께 협업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 말 그대로 페이먼트 방법도 또 다를 테고 너무 점점 이제 그 사업의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 많이 쉐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에이티넘 에이펙 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창업자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성향의 스타트업들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아까 그 네, 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들린다. 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1988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이고요. 저희는 이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운용 자산 규모는 1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 투자자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기 단계 기업보다는 이미 이제 제품이 나와 있으시고 수익화를 좀 시작하신 이후의 단계인 저희 이제 내부적인 어떤 정의로운 성장 투자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네. 그로스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섹터 측면에서는 특정 섹터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선호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뭐 컨슈머 플랫폼들 그리고 B2B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바이오 이렇게 여러 섹터에 걸쳐서 두루두루 투자를 하고 있고 각 섹터별로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팀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섹터 측면에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는 작년 2월에 지금 한 1년 정도 네. 됐고요. 작년 네. 2월에
오피스를 런칭을 해서 향후에는 동남아 쪽으로 투자 그 저변을 좀 넓히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성장 단계, 그러니까 시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성장 단계 말하자면 시리즈 B, C 정도, 그 정도의 스타트업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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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스타트업을 투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투자받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준에서 이게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시는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만 이렇게 특별하게 보는 지표라든지 어떤 기업의 특징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계실 텐데, 다만 이제 좀 중점을 두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영역들은 조금씩 투자자분들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좀 그로스 스테이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팀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력 구성이 뭐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회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서 수익화가 좀 시작된 그런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컨슈머 서비스를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B2B, 사스 관련된 분야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된 이런 이벤트에 많이 가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약간 느꼈던 거는 그 한국의 본사랑 개발팀은 보통 이제 셋업을 하셨죠. 한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해외 사업을 할 때 그 영업팀만을 생각하고서 해외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되니까 이 제품을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마다 정말 다르고, 특히나 동남아시아는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로컬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이 프로덕트 마켓 찾아가는 데 있어서 로컬 팀의 도움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에서 정말 잘 되는 이런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성공하거나 잘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네. 제가 이제 뭐 투자자로서 관찰해온 바로는 뭐 저는 이제 동남아에 국한된 얘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신 케이스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이윤희 대표님도 계시고 뭐 성공적으로 이 해외 진출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동남아 시장의 크기, 그리고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어떤 역량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음, 성공 케이스가 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동남아시아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창업자분들이 남인영 대표님을 정말 많이 만나요. 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런 자리를 갖게 될 텐데, 저한테도 예전에 만났을 때 공유해 주셨는데, 오셔가지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지, 실제 사례들을 음, 조금,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외 네. 진출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어떤 필요한가,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에서도 충분한 시장 사이즈가 나오면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뭐 음,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고, 뭐 글로벌 인구는 60억이고, 이 동남아만 해도 6억이 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됐을 경우에 기회가 더 많다.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회사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간단하게 음, 생각을 해보면, 뭐 음, 이제 인력 그리고 회사 가지고 있는 음,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고객, 뭐 저희가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력 측면에서는 경영진에서부터 일단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으신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또 이 회사가, 우리 회사는 과연 이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면,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해외 직원들과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들, 고객사들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사가 문화적으로 이런 해외 사업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도 한국에서 PMF가 됐다고 해서 그 프로덕트를 바로 해외로 이전을 했을 때 해외 시장에서 PMF가 된다, 그러니까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프로덕트 마켓핏이 유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먹히는 UI UX랑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먹히는 UI UX에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코머스 플랫폼인 뭐 샤피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UI UX 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네. 여기서 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프로덕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고객에 대한 고민인데, 이 타겟하고 계신 시장에서는 어떤 고객들이냐, 이 세그먼트가 어떠냐, 이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고객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채널이 효율적이냐, 뭐 그리고 그 마케팅 채널에 투입해야 되는 비용과 효율은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또 뭐 저희 B2B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파트너사나 영업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사전적으로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화 측면에서는 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해외에서 한국이랑 동일한 가격을 들고 가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같은 국가에서는 특히 뭐 B2B 사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금. 결제 인프라, 네. 결제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수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법인카드로 받으시면 되고 CMS가 잘 돼 있어서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수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사전적으로 해보시는 게, 해보시고 해외로 나오시는 게 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현지에 이제 팀을 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용법들도 되게 다르거든요.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이제 리뷰를 쓰는데 여기서는 14일은 무조건 써야 되는 날이고 퀘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달아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고용을 했을 때. 그럼 고용법의 차이라든지 또는 또 문화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휴일 같은 것도 해외에서는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랑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5월에 라마단 또 완전 한 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해로라든지 베트남에서 1월이 뭐였죠? 남인영 대표님? 네. 베트남에 1월에 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베트남도 1월에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 네. 설과 같이. 근데 좀 더 길게 쓰죠. 보통 한 2주 네. 정도는 노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이고 좀 이런 문화적인 이런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되게 달라요. 시장도 다르고 고용법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달라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직을 해서 처음 느꼈던 충격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메디컬 리브 있죠? MC 아파서 쓰는 거 그거 그냥 막 쓰더라고요. 전 한국에 일할 때에는 눈치 보면서 썼거든요. 누가 나를 대타를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다음날 행오버가 심하면 MC를 쓰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팀을 구성할 때 고용법, 문화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많이 만나본 이 동남아시아, 오늘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선질문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센터장님께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여기 동남아 싸니까 돈이 덜 들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싸지만 지불 능력은 좀 작아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이게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할 때는 사용자가 엄청 많지만, 이거를 이제 유료로 이제 돌렸을 때는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켓을 설치할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아까 남인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한국 직원들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 팀을 설립해서 다른 언어를 쓰는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다음은 나이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네, 네, 네. 싱가포르가 말하자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아마 나이파의 문을 두드리는 창업자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파가 한국 IT 기업들을 어떻게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나이파 싱가포르 나이파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특화된 그런 지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나이파 들어오셨던 분도 많겠지만 한국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C랑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국내 이제 기본적인 프로모션이랑 기업들 지원을 기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디지털 헬스,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클라우드. 그래서 요즘에 그뭐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 및 이제 기업 지원들을 기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본원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현지에 맞게끔 저희가 이쪽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업들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나이파의 그 싱가포르 IT 지원센터 KICC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IT 중소중견기업 아세안 쪽, 싱가포르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이쪽에 진출이나 비즈니스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기본적으로 이 싱가포르에 현재 뭐 제가 입주한 사무실에서 중소기업들 입주할 수 있게 저희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마케팅 쪽과 좀 네트워킹 확대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2014년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중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주 공간과 뭐 기업들 회의할 수 있는 또 비즈니스 파트너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주십시오. 저희 싱가포르 ICS 추진 전략은 뭐 앞에 여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쪽에 많은 진출의 수요가 있을 것을 판단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이 스타트업 지원에 아주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쪽 저희 네트워크랑 협력을 해서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뒷장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싱가포르 쪽에 특화된 사업으로는 뭐 저희 쪽 그 싱가포르에 전문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싱가포르 쪽에는 아무래도 금융 중심지로 싱가포르에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올해 11월 경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최하는 핀텍 페스티벌에 저희 핀텍 관련 기업들, 뭐 무조건 핀테크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쪽에 AI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 기업 관련된 핀테크 산업에 연관된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단순하게 전시회 참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시회 참석하시고 기본적인 저희가 비즈니스 매칭이나 파트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랩은 아까 오늘 뭐 들어오신 분들이 뭐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보통 해외 진출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들이 정보 부족이고 그다음에 해외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저희가 해소하고자 기본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외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여건들을 저희가 같이 좀 같이 고민하고 현지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10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센터에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이게 1년에 몇 번 네네. 있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K-솔루션 페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23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한 5월, 6월 되겠죠. 이미 기업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리 말씀 세일즈 랩은 저희가 곧 공고가 나갈 예정이에요. 3월에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보통 3, 4월 정도의 선정 기간을 거치고 2, 4분기부터는 같이 저희랑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뒷장 넘겨주십시오.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저희가 한국에도 뭐 저희 한국에 여러 유수 스타트업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한국에 좀 새로운 트렌드를 보급하고자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만 또 사업하시다 보면 외국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의 좀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국내에 모신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컴페티션 형식으로 진행돼서 아무래도 이거 직접 우리 기업들과 지원과는 좀 상관이 없겠지만 해외 유수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뭐 또 창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파트너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60억의 팀을 국내에 모시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사업이 끝났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쪽 싱가포르나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지역에서 스타트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국내에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사업은 글로벌 유니콘 육성 사업이라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뭐 여러 가지 정부나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같이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좀 유수한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유니콘이 아니지만 향후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저희가 본원에 선정을 하고 본인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역, 뭐 저희가 사무소가 지금 싱가포르에도 있지만 베트남,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뭐 인도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진출, 뭐 싱가포르 주변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저희 뭐 선정이 되면은 저희 이제 센터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국가기관이죠. 블록 세븐티원 같은 국가기관과 좀 협력을 해서 싱가포르 쪽에 바로 마켓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사전 멘토링도 진행하고요. 온라인 멘토링도 하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 2주 정도 치료하시면서 싱가포르 쪽에 멘토링과 그다음에 현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참석하셨지만 H2 호스피탈리티도 저희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선별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말하자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뭐 각 사업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보통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뭐 크지 않지만 일단 해외 진출 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드린 뭐 수출 초보 기업이나 해외 진출 초보 기업들은 어떤 해외 의지가 좀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어도 처음부터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한국 시장이 너무 이제 포화되고 작다 보니까 해외 쪽에 진출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충분히 뭐 그런 것들을 뭐 심사 요건이나 이쪽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부기관들은 연초에 예산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예산 안에서 이제 1년 안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나이파 자체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올해? 저희는 뭐 딱 스타트업만 육성한다기보다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뭐 중소중견까지 중소중견, 네, 해서 저희 올해 1월 달에 저희 본원에서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헬스도 있고 AI도 있고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스 관련된 글로벌 육성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총 망라하면은 연간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 지원에만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와, 8천억 원. 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네요. 네네.
와, 이거 그래서 많은 정말, 기업들을 네,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네, 사업들은 100개 단 이상 뽑는 기업, 사업도 있고 요즘 AI 쪽 사업도 좀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연초나 연말부터 이런 저희만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네, 공공기관들의 어떤 사업 공고나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확인하시면은, 네, 기업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뭐 투자 비용이 모자르다, 아니면 뭐 인력이 음, 모자르다, 기본적으로 뭐 음,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부족할 텐데, 네, 뭐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족한 소스를 어느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네. 강구해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8천억 원이라니. 그러면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 정보를 열람하면 될까요? 나이파 기본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naipa.kr, 그다음에 네, nipa.kr 홈페이지 사업 공고 쪽에 가시면 보실 수 네, 있고요. 아마 네, 저희 쪽에 나와 있을 텐데 저희 통합 사업 설명의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뭐 파워포인트 된 자료는 70, 80페이지 정도 된 자료인데 아마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사업은 많이 시작된 사업도 있고요. 음, 또뭐 1, 4분기 내에 론치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센터장님, 그 센터 운영하시면서, 이제 직접 상주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보셨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부품 꿈을 갖고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 동남아시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관찰이 되고 많이 보이는, 아까 말하자면 그 시행착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저희 쪽 센터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많고요. 또 센터를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센터를 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정보를 보신 분인데, 대부분 네. 이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들으신 뭐 기동량 정보도 있으시겠지만, 현지에 음, 와보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네. 이미 뭐 아웃데이트 됐거나 조금 네, 부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실상 느끼는 뭐 체감이 상당히 오면 틀리시기 때문에 네,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뭐 음, 간극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은 현장에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 현지에서 한번 음, 둘러보시고 현지의 어떤 음, 시장이라든지 현지의 뭐 음, 사정이라든지 현지의 음,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경쟁 상대 이런 것들을 좀 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한다면 싱가포르에 안 와보고 리모트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직접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구글 설치로 찾는 정보라면 누구나 솔직히 찾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은 정보 사이트에서 있는 정보가 항상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챗 GPT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지에서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또 센터를 운영해 보신 분들한테 조언을 얻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쉐어워터 코리아 강성구 대표님께 이제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우선, 쉐어워터 코리아는 저희 이제 오라클 넷스윗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예, 공식 파트너이고, 그동안에 여러 한국 고객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쉐어워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제 넷스윗의 해외 확장을 도운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어터 코리아의 강상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려요. 앞서서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일 네.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시어터 코리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터 코리아는 원래 시어터 아시아 그룹에 속해 있는 한국 법인이고요. 한국하고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네 군데 국가의 법인을 갖고 있고 아시아 10개국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4개 국가에는 약 100명 정도의 이제 컨설턴트가 일하고 있고요. 본사는 지금 일본에 있고 한국은 이제 재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의 주된 그 서비스는 이제 오라클 넷스윗에 대한 파트너로서 구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 이제 사가 이 사들 대상으로 이제 별을 줍니다. 잘하는 파트너, 못하는 파트너. 제가 별 5개 5스타 어워드를 거의 매년 받아왔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오라클 넷스윗을 이제 하기 전에, 쉐어토 아시아로 같이 일하기 전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ERP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한 14년 정도 진행을 해왔죠.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이런 ERP 솔루션들이 기업들이 관리를 하고 더군다나 기업이 커지고 그다음에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로 넓어졌을 때 ERP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그 다음에 더 성장하는 데 큰 초석이 되는구나. 그런 걸 잘 느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ERP가 시장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품에 대한 것들이 제한적이고 고객들이 나에게 맞는 ERP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글로벌리 잘 인식이 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라클 싱가포르로부터 많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 이 넷스윗이라는 것들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에는. 사실은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역은 그게 이제 산업으로 본다면 제조산업, 의료 제조산업을 본사는 미국에 있고 이제 한국에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B2B 리테일 업체도 있고 B2C로 하는 리테일 업체도 있고 서비스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되게 다양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면 해외는 다 구글 시트를 사용하죠. 쉐어가 되고 업데이트를 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구글 시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으로 진행하니까 예를 들면 B2B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같이 이제 사업을 해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배편으로 가고 그것도 컨테이너별로 저희가 수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어떤 컨테이너를 어떻게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의사결정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고 중에 반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못 쓰는 재고 또 쓸 수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온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작업. B2C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B2C 정상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마케팅으로 또 팔거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파는 세일즈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메인 그 세일즈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또 최근에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의료 산업이에요. 의료 제조 산업인데 의료 제조는 아시다시피 사용된 파트들이 어떤 파트들이 사용됐는지를 다 시리얼 번호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특정한 의료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파트가 문제가 됐고 그 파트가 누가 만들었고 그때 시리얼 번호는 뭐였다. 이런 추적성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넷스윗 중소나 중견기업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시리얼 번호에 대한 트래킹 기능 같은 경우가 잘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탠다드로 원자재부터 사용된 것들, 완제품으로 사용된 것들, 그게 더군다나 미국으로 본사로 가서 미국에서 좀 더 조립이 돼서 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시리얼이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작업,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일반적인 ERP가 제공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넷스윗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수작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또 다른 팀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하는데도 번거롭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사업을 수주하신 그 기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이제 인더스트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커머스 쪽이었거든요. 이커머스 예. 기업이었고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의 음.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쇼피파이나 또는 음, 우투나 엄청 한 10개 정도 되는 많은 음, 이카머스 플랫폼으로 물건을 팔고 또 3PL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예,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매를 잘 분석하고 리턴이 또 사실 되게 많아요. 예, 리턴이 되는 것들 중에는 사실 쓸 수 있는 리턴도 있고 리턴이 된 것 중에 못 쓰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이제 가용한 재고, 가용하지 않은 재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용하지 않은 재고는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대부분 이제 그 이카머스가 제공해준 솔루션에만 이제 의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우리의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각 채널별로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제품들이 어디가 문제가 됐어라고 하면 콜센터를 담당하는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서 다시 리턴을 받거나 수리를 보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 중에 대부분을 다 이제 구글 시트로 사용을 하니까 그때 업무 처리는 되지만 저희가 이제 본사 차원에서 전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을 하려면 분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또 거기도 역시 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또 물건도 주고 이런 비즈니스들을 실제 트랜잭션 레벨에서 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디서 돈을 남기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다가 어떻게 물건을 구매해서 가지고 왔을 때 이 불용 재고가 생기지 않고 또는 백로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카머스와 인티그레이션, 3PL 업체와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이제 법인 간 거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구글의 시트나 엑셀 같은 것을 이제 수행하기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아까 최유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한데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게 넷스윗이 말하자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나라도 많아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보통 ERP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관리자 기준에서 편해지겠지. 실제 이제 일하는 사람은 되게 불편하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딱 맞추게 관리하려면 실무 담당자가 힘든 거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넷스윗 같은 거를 이제 저도 예전에 다른 솔루션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는 건 동일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예. 되게 유연한 리포트라든가 대시보드 같은 거,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 온프레미스로 이제 설치형 시스템에 근간을 뒀던 옛날 그 솔루션들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옛날에 만들어진 제품보다 새로운 좋은 IT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라 그런 기능의 제공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용이죠, 저희가. 예. 저희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막 크기 시작했는데 많은 비용을 저희가 ERP 시스템에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넷스윗이 되게 고객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Q&A 세션까지 이제 5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간략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ERP 보통 생각하면 보통 제공해주는 업무 영역이 영업이나 구매, 재고 관리, 생산,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넷스윗은 이제 그거에 더해서 CRM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쇼피파이 같은 경우나 또는 이 이카머스 플랫폼, 외부 서드파티 이카머스 플랫폼이 아니라 넷스윗 자체의 이카머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CRM과 ERP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생각하는 어떤 수주 기회 관리, 오퍼튜니티 관리라든가 리드 관리에 대한 것들을 ERP랑 그대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세일즈 랩들의 어떤 생산성 관리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포커싱 관리를 ERP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ERP 넷스윗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화면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뭔가 대시보드가 처음에 뜨죠. 그래서 원래 ERP는 트랜잭션 시스템인데 시작할 때 바로 이 인베디드 된 대시보드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권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법인이 하나가 아니고 만약에 멀티 서브시디어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모기업을 찍으면 전체 그룹 차원의 대시보드,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어떤 일부 그 서브시디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서브시디어리 중심의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는 그런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때 이제 그 관리자들 경영진들 분들이 되게 좋다, 되게 쉽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간단한 KPI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ERP가 스탠다드 테이블 상에서 각각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KPI가 사실은 70~80% 이상 다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추가적인 개발이나 뭐 없이 그냥 저절로 이제 이 법인별 지표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이고,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매 오더를 내야 되는데 어떤 구매 오더를 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ERP는 이제 리포트를 찾아가서 재고를 보고 이제 찾아 나가요. 근데 이 넷스윗 같은 경우는 리마인더 기능, 미리 알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16개가 품목을 주문해야 돼라고 이제 저절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클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리마인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CRM 기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컨택 관리,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재 고객과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한 것들이 이 리드에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담당자의 이메일에 그 잠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넷스윗 그 개체 안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로그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즈 랩 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세일즈 관리자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고객이 피드백을 받았나 이런 것들 역시 알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렇게 피봇 같은 기능 또는 뭐 그래프 같은 기능들을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뭐 멀티 랭귀지에 대한 지원. 오른쪽 같은 경우 뭐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멀티 랭귀지가 지원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뭐 5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객이 세팅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즉 이렇게 봤을 때 클라우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다양한 유연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고객들에게 아직까지 ERP 솔루션에 대한 선택 폭이 되게 좁았는데 넷스윗을 위해서 좀 더 넓어지고 성장을 위한 어떤 좋은 툴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Q&A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들어온 질문이 남인영 대표님께 들어왔거든요. 우선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회사는 디지털 수입물류 포워딩 회사라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요? 네, 네. 왜냐면 좀, 쉽다에 좀 쉽다에만 좀, 네. 유니크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따로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 질문 답변에서 제가 그 메시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거 네. 제가 이거 쉐어해도 괜찮죠? 답변은요. 네네네. 우선은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이 포워딩 회사, 수입물류 포워딩 회사 이름이 쉽다래요. 쉽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창업자분이신데, 싱가포르 서비스를 론칭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수금이, 아까 남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금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인더스트리라고, 그래서 국가별 가상계좌를 발급해서
대금 수치를 할 수 있는 이 A 파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면 동남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에이티넘에서 그 니움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외화 송금 외에 같은 서비스 제공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어요. 뭐, 답변 드렸다시피, 니움도 벌처 어카운트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인도네시아의 페이파스라는 회사가 이제 음. B2B 사업 부문으로 만든 이제 엑스퍼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 회사도 벌처 어카운트를 싱가포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사실 젠딧이라는 굉장히 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뭐 아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뭐 그 중에 하나 당연히 가상계좌도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싱가포르에만 국한해서 보면, 어, 사실 B2B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고, C2B 서비스, C2B 혹은 C2C 를 위한 어떤 그런 송금망이긴 한데, 페이나우라는 은행 간 그 통합 송금망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QR코드 베이스로 송금이 가능하고, 고객별로 이제 유니크한 QR코드를 발급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QR을 이용하면은 뭐 고객 식별이나 리컨사일에는 문제가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싱가포르에 국한되는 얘기고, 이제 기업 간의 아주 대규모 자금 거래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채널이긴 한데, 네. 이제 상대 업체가 뭐 영세 업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페이나우로도 뭐 결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이 로보그램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코딩 에듀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패널분들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에듀테크에 대한 괜찮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전 이거 보자마자 그 콴다였나요? 대표님? 그 남희연 대표님? 콴다? 거기도 에듀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은데 벤치마킹 하기에 괜찮은 고객이 얘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그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해외로 넓힌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질문이 안 보여가지고. 질문이 네. 페이니가 보이나요? 로보그램. 네네네. 네. 네, 뭐, 국내 교육업체들 중에 해외 진출한 데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콴다도 있고, 콴다 이제 베트남에,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 굉장히 좀 크시고, 유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고객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뭐, 에누마라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에노마. 에누마입니다. 에누마. 네. 그리고 에누마. 뭐, 네. 사실 메가스터디 같은 데도, 베트남 같은 시장에는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가요? 네, 와. 네. 한국에서 메가스터디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서치해 보시면 쉽게 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레퍼런스들은. 음. 어, 음. 다만 이제 그 교육업체들이 지금 뭐 현지에서 되게 선두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러면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가신 한국 회사는 뭐 이렇게 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단 한국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 그 산업 자체가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만 해도 온라인 에듀텍 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아직 뭐 뚜렷하게 굉장히 큰 어떤 마켓 리딩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업체는 뭐 로컬 업체 중에서는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보면은 해외 법인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해외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고, 해외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런 정보는 그 해당 나라의 법인 설립 절차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센터장님? 싱가포르 법인 설립하는 거. 네, 저희도 예전에 이제 법인 설립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예전에는 저희 초창기에는 저희도 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법인 설립 컨설팅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음, 현재는 뭐 싱가포르 쪽에도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은 음, 뭐 이쪽 현재 있는 펌들, 그러니까 뭐 에이전시들이 있어서 잘 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한정된다면. 근데 음, 법인 설립 절차는 뭐 기본적으로 뭐 관련된 서류 제출하시고 필요한 비용 내시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에 보통 이제 에이전시가 필요한 이유는 싱가포르 쪽에 등재 인원이 한분 포함돼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법인 설립이 중요하시면은 뭐 법인 설립 먼저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소가 없어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시를 통해서 에이전시 자체 주소로 법인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법인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인데요. 네. 법인 운영은 법인 설립하시고 나서 현재 정말로 뭐 비즈니스가 셋업이 됐거나 음, 여러 가지 음, 이쪽에 파트너가 만들어졌을 때 법인을 운영하시게 되는데 음, 어,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법인 설립해 놓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왕래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법인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 주재원을 파견하셔서 법인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로보랩 같은 경우인데 현지에서 또 뭐 한국인 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관련된 분을 채용하셔서 운영하는 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 15분에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많은 정보 나눠주신 거 너무나 잊지 않고 제가 3월에 한국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 예. 너무 시간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해외 시장에 관련된 이 전반적인 이제 잘 하고 계시는 케이스라든지 조언 같은 경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다뤘다면 두 번째는 한국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만나 뵙고 하려는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그 주제는 이제 펀드레이징에 관련된 이런 주제를 토대로 할 건데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